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인문사학부에서 과학기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김기흥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여기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에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좀 반은 놀랍고 이제 반은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요. 놀랐다는 거는 이제 워낙 이 모빌리티라는 분야가 핫한 주제라서 서울에서 제일 중심부의 그 핫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좀 뜬금없는 팬데믹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염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 제가 그 과학기술학에서 이제 두 가지 독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회구성론이라는 것과 이제 행위자연관망 이론 ANT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두 분야가 꽤나 이제 경쟁적이고 꽤 논쟁적인 이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과연 둘 다 포괄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꽤 이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근데 이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자켓을 입고 서서 여러분들이랑 직접 대면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도 오늘 저희 학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오늘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2차원 평면에서 만나다가 여기 와가지고 3차원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을 뵈니까 훨씬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 이제 그 제목이 팬데믹을 읽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구성론이라는 것과 ANT, 그러니까 핵미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를 좀 해드려야지 되면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너무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팬데믹, 그러니까 방역 전략에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 일종의 thought experiment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게 제대로 잘 맞아 떨어질지. 근데 역시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한다는 건 물론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중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라고 하는 학문 분과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 전공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 과학기술학인데요. 그러면 이제 물리학하는 선생님들이 SF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회학은 주로 다루는 게 뭐 계층 또는 뭐 농촌 아니면은 뭐 경제, 사회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과학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학기술 그거 과학자들하고 이 공학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회과학자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STS 이 분야에서 지금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꽤 많이 논의되었던, 그래서 많은 이제 틀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구성론, 그리고 행위자 연결망 이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팬데믹 방역 전략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연구에도 혹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실질적 경험 사례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독해 방식의 한계와 대안 비슷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학기술학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꽤 이제 얘기가 한 1950년대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과학자 사회 또는 이제 공학자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라는 것이 이제 이미 그 사회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실험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나 일반 사람들의 방식과는 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에소텔 전문적이고 그래서 사회과학 쪽에서는 감히 이 내부의 그 문을 열어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50년대 사회학자 중에 로버트 머튼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처음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근데 과학자 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성에 대한 문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규범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네 가지 이 규범적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과학자들은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인종, 계급, 성별 이런 거와 관련 없이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더라.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공유성.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공동체가 공유를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랑 별 상관이 없더라. 그리고 끝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스캡티컬하게 어프로치 한다라는 측면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꽤나 많이 사회학에서 회자가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요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거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진짜 과학자들이 그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의구심. 왜 의구심일까? 로버트 머튼이 틀렸을까? 로버트 머튼이 연구를 한 거는 1940년대, 50년대 아이빌리그에 있는 과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굉장히 프리빌리지드 된, 그러니까 가문도 좋고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적인 거 추구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별로 상관없이 다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차 사회가 발달되고 전문화되면서 과학자들도 사실 이 네 가지의 규범적 원칙이랑 상관이 없는 형태로 나아가고, 과학자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알고 보면, 제가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이 네 가지 그 규범적 분석이라는 게 잘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 내부에 대해서 일종의 반성이 촉구가 되고, 이제 반성이 나타나는 게 60년대 이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교양 도서를 읽어보셨을 테고, 그리고 아인슈타인하고 버트런트 러셀 같은 그 철학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퍼그워시 회의라는 거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핵,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꽤나 사회에 도움이 됐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원자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인류의 종언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이제 반성을 촉구하는 운동이 50년대, 60년대 나타나면서 이제 70년대 드디어 여기 에딘버러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 그룹이 있는데, 과학 지식이라는 게 진짜 내부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분석을 직접 이제 열어서 메스를 대본 거죠. 내부를 이제 열어보고 문을 열어서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지식도 알고 보면은 사회적인 요소들과 아주 결합이 돼가지고 뗄 수가 없더라라는 게 이제 사회구성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발전을 해가지고 실험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장비 또는 그리고 실험 그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계속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상호작용을 할 때 인간이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미생물이 배반을 할 때도 있고, 실험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계도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PCR 돌리라고 하면 PCR 100번 돌리면 100번이 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를 이제 그 실마리를 통해 가지고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성과 물질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게 이른바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사실은 STS 과학기술학 과목에 한 4주를 응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또 다른 4주를 응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 룩스만하고 버거라는 사람이 쓴 그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과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자, 예를 들어서 자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깥에 있는 자연은 직접적으로 또는 이제 기계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치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정보를 쏴서 주면 여러분들이 그 센서리 오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경 구조를 통해 가지고 뇌에 전달해서 바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마치 거울상처럼 외부의 자연이 바로 객관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실제론자들이 꽤 오랫동안, 한 5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매달렸었죠. 매달리고 그걸 해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껴서 작동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렌즈가 도대체 뭘까 라는 거죠. 렌즈 얘기를 하면, 옵저베이션, 관찰을 하면, 우리가 보통 관찰을 하면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은 객관적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우리 뇌에 들어오진 않아요. 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배경, 교육 배경, 아니면 출생지 등등 해가지고 저기에 계시는 분은 진짜 잘생겼네 라고 생각을 하는, 미남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럼 미남이라는 정의가 뭘까 라고 하면 저의 주관적인 편견이죠. 지금 뭐냐면, 여기에는 이미 관찰 행위에는 이미 이론 적재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 1960년대 과학 철학계에서 나타나면서 관찰이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자연과 사회의 요소를 따로 떼가지고 플러스 합산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산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여기서 하나를 빼도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연은 자연 있는 그대로도 인식 가능하다.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관찰이라는 걸 볼 때, 관찰은 그냥 단순하게 관찰이 아니라 옵저베이션 리포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우리한테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선지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인식의 형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자연 플러스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자연 곱하기 소사이어티라는, 따로 뗄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창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여기 건대 저쪽 숲에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저 자연의 세세한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 그래, 내가 이 정보를 너한테 쏴줄게 하면서 이렇게 쏴주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나무라고 했을 땐 나무의 상이 있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저긴 숲이야 라고 했을 땐 숲의 정의가 있는 것이고, 등등의 아까 말씀드린 theory readiness, 이런 형태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복잡성을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나는 그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생긴데 어떻게 잘생겼어? 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저의 어휘력을 동원을 하는 거죠.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오똑하고, 그리고 덩치가 장대하여, 저 장군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미남이 아니잖아, 그건 장군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언어의 한계란, 언어의 감옥이죠, 일종의 언어의 감옥, 그리고 자연계의 복잡성, 이 둘 사이에 미스매치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항상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무엇인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게 뭘까? 바로 소셜 렌즈라는 거죠. 사회적 경험, 문화적 배경, 아니면 등등의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과학 지식이라는 것 또는 공학 지식이라는 걸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떤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인 영향, 사회적 요소, 계급적 요소, 계층적 요소, 교육적 배경,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핵심적으로
아, 이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구성주의는 인식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 현실이 없다고 믿어 라고 굉장히 그 아이디얼리스틱한 접근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은 항상 복잡하고 그 복잡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즉, 약간 불가지론적인 측면이 있다. 대신 그것을 우리가 완벽한 지식이라고 믿는 것은 그 믿음 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어떤 작동 기제가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사회 구성주의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온 게 바로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인데, 너희들 너무 인간 중심적이야. 너희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또는 이제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식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어. 그리고 사람의 인식 과정이라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 머티리얼 월드라고 얘기를 하는 물질 세계가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얘기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브루노 라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이기도 하고 프랑스의 과학기술학자인데, 이 양반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은 칸트 이래로 인간, 비인간, 자연, 사회, 그리고 자아와 타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대분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분기 현상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따로 떨어져가지고 자연은 자연의 영역, 사회는 사회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식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 실험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돼요. 그러면은 잘 사용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죠. 그렇지, 역시 아이폰은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벽돌이 돼버리면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지? 그때서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배신의 드라마가 드디어 써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물어볼까? 어떻게 할까? 이 안에 작동 방식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미 그때서부터 비인간과 인간 행위자는 따로 뗄 수 없이 믹스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라투르가 처음으로 19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고민을 하다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래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신화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과학 지식이라는 게 알고 보면 보통 우리는 레디메이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형태, 블랙박스화된 형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등등의 것들이 전부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아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사이언스 인 더 메이킹, 항상 그 과정에서 작동을 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이 왜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도 좀 아까 이제 전철을 타고 오면서 뭐 기사를 하나를 보려고 이렇게 툭 쳤는데 갑자기 활자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화가 난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대한 나를 비난을 한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저는 이제 과학기술학자니까 얘가 드디어 배신을 때리는구나. 왜 배신을 때릴까? 내가 잘해주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비인간과 인간은 이미 혼종적인 번역 상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지금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번역을 한다는, 트랜슬레이션. 이게 정확하게 맞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브루노 라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얘기를 꼭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연쇄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술과 비인간과 인간 커뮤니티 관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제가 이제 인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 왜 하필 이 모빌리티 연구원이라는 네트워크에 뜬금없이 내가 여기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 지금 이 비인간 행위자를
설득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었다면 얘가 제일 잘 작동하고 지금 요거 버튼을 눌러도 바로바로 넘어가고 바로 잘 녹음이 되고 제가 얘기가 줄줄줄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 그래 STS가 그런 거였군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어느 시점에서 작동이 안 돼요. 항상 배신을 일으키죠. 이 연결망이라는 게 항상 영속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항상 흔들리고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라투르의 이야기이고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회, 지금 저희는 이제 사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항상 그 고민을 하거든요. 개인과 사회의 차이가 뭐고 어떻게 개인의 행동이 집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는 영원불멸한 사회학의 미스테리어스한 질문이에요. 풀리지 않는. 자, 개인의 단계에서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매크로한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공동체성, 사회성, 소시알리티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근데 이제 우리는 가정을 하죠. 사회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 사회가 있다라고 치면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라투르는 아니야. 실체가 아니야. 이거는 항상 관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간 행위자 플러스 이 비인간 행위자. 이거는 이제 그 악팡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 행위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수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네트워크가 안정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저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때로는 저는 이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얘가 언제쯤 배신할까? 이게 버튼이 제대로 넘어갈까? 안 넘어가잖아요, 지금. 네, 배신 일단 때리고. 그래도. 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요 행위자 연결망과 이론하고 사회 구성주의 요 두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선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훨씬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는 이제 그 박사서부터 그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많아가지고 질병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구성되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꽤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질병거리를 찾아야 되는 연구거리로서 이제 질병을 찾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이 200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몇 차례 감염병의 강타가 이루어졌어요. 사스가 있었고요. 구제역이 있었고 조류 독감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 메르스가 창궐을 했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 접경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돼가지고 이거는 뭐 100% 죽는다. 뭐 이래가지고 멧돼지 막 사냥하고 방역 펜스도 치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2월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죠. 덕분에 2년 동안 저는 이제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저는 여러분들하고 3차원으로 만날 수 있는 지경의 이 회복, 뉴노멀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지만 당시에 제 연구의 기간은 2020년 최초 6개월이거든요. 왜 하필 최초 6개월일까? 처음으로 신종 감염병이 확산된다라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사태가 되는 거죠. 전례 없는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 속에서, 질병 경험 속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일종의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인류학자, 공중보건 인류학자인데 앤 켈리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분석하면서 제안한 개념이고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요 질병 경험은 이제 제가 한참 선전을 하고 있는 개념인데, 자, 그 질병 경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거는 반복적으로 왠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플러스 가축 감염병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여기 이제 아주 복잡한 논쟁들도 있었고,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들을 짜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서구 사회는 이제 의무적 봉쇄라는 강제적 봉쇄가 이루어져서 집안에 갇혀 있었고, 그 집안에서 하루에 한 번 슈퍼마켓을 갈 때, 그리고 아니면 개가 있으면 운이 좋게 개 산책할 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근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회적 거리두기만 가지고선 그 방역이 이루어져서 초반부에 한국이 역시 K-방역 막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럼 거기에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찾은 거는 사실 이제 이게 어디에서 온 일종의 메타포 같은 형식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방역학자들하고 역학자들이 가축적 감염병 역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 쪽에서 의료 역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감염병 때문에 쌓아놓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지식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 인터뷰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나 시민사회가 자꾸 끼어들려고 했지만 그거를 최소화시키면서 일사불란한 중앙 집중 방식의 방역을 사용했더라.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도 한국은 전시유 동원 체계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군하고 경찰이 나서가지고 봉쇄도 하고 거기 그 약도 뿌리고 아니 살처분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이 공중보건이 하고 보건 관련 노동력들이 꽤나 많이 투입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인데, 서구 국가에는 공중보건이가 없죠. 왜냐하면 군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군대 가는 대신에 4주 훈련을 하면은 그냥 공중보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일을 특정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우리가 2020년 3월에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3월이 무슨 시즌이냐면 새로운 신병들이 훈련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오래된 공중보건이들이 사회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교체 시기. 그때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4주 훈련 안 받게 해줄 테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 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더블이 되는 사태가 난 거죠. 그러니까 4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700명의 공중보건이들이 대구에 투입이 되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막아내는 그 효과를 가져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정 공간에 대한 통제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걸 공간 방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학자들은 코호트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에서 감염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면은 뭐 저기 광장에 나갔는데 거기 감염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감염됐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감염은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요. 병원, 학교, 학원, 뭐 공장, 무도장 뭐 이런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왜 하필 그 공간에 집중했을까? 공간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온 아이디어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야기인데, 차단막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부 지역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차단망이 만들어졌어요. 이 멧돼지들이 못 내려오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멧돼지들은 전부 다 사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감염 의심 축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경 3km 안에 있는 가축들 전부 다 살처분해요. 공간 안에 있는 행위자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식, 가축에게는 살처분이라는 굉장히 브루털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가두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고 추적해서 격리시키는 방식, 이런 방식이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손 씻으시고요, 마스크 쓰시고요, 거리 두기 하세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지고 개인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를 하는데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죠.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2021년 2월 20일 날 뉴스를 보시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지 집단 감염이 일어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춘천향병원 210명, 그리고 성남시의 무도장 29명, 남방기 공장 165명, 부천시 161명, 플라스틱 공장 148명 등등.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일종의 개인 행위보다는 영역 기반 또는 공간 기반에 해서 방역을 추진을 했다는 거고, 사실 이 공간 방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다가 흐트러지고 이제 전환을 한 시점이 2021년 11월서부터 이른바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나오면서 특정 공간에 대한 격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서 공간 중심 방역에서 최근에는 행동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꽤 많아요. 자, 알아서 방역 제발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이런 방역 당국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 이건 이제 서구에서 이미 2020년 초반부에 나온 이야기고, 이런 방식 때문에 코로나 방역이 이렇게 일어났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단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사회구성주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좀 아까도 이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건, 저 친구가 사회 집단,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꽤나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릴 게, 자,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게 대부분 잘 안 알려지는 건데, 2019년 12월 17일 정확하게 우한에서 이 질병이 조금씩 퍼지고 있을 때, 아직 팬데믹으로 퍼지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우연치 않게 보건당국에서 원인 불명 감염병 진단 분석 태스크포스 회의를 합니다.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가상 훈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외부로부터 질병 X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해낼까? 라는 이제 질문. 그럼 판별해야 되는 질병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가상의 형태죠. 꽤나 우연치 않게 한국에서는 그 가상의 질병 X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정을 했어요. 놀랍게도. 왜 그랬냐면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 더 올지도 몰라 라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때까지 8종이 있었는데, 변이가 8종 중에 공통 부분을, 유전자 공통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얘를 감지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하자. 자, 그래서 팬 코로나 진단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요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빠르게 진단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2017년도에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미 제도적인 논의가 나오고, 기술을 둘러싸고 어떻게 기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문제 등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2016년도에 영국에서 아주 비슷한 훈련이 있었어요. 엑서사이즈 시그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훈련인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서 영국에 그 질병이 도달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가정하에 훈련을 했는데 이 영국의 방역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 X를 독감으로 봤어요. 한 번도 영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적도 없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스쳐 지나갔고요. 매년 시즈널 플루가 계속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영국에 침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영국의 이제 기본 방역의 전제가 왜 하필 독감으로 잡았을까? 독감으로 잡은 게 이제 패착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방역제도를 구성했을 때 사회정치적 의미를 만들려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예산 편성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왜 하필 영국에서 독감에 집중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실 2020년 초반부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 도착을 했을 때 영국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독감하고 비슷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봄이 오면 금방 끝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리버풀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리버풀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막 관중들이 몰려드는데 그걸 금지를 안 시켰어요. 가서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첼트넘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경주가 있는데 거기 15만 명이 모였거든요. 15만 명이 다 모이게 그냥 허락을 했어요. 독감이니까 금방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패착을 준 거죠. 영국에서 기본적으로 방역 모델을 짤 때 독감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 기반의 패러다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 하필 영국이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설명을 하려면 이런 설명이 유의미할 수도 있죠. 사회 구성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 비인간 행위자라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또 한 가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인간, 휴먼 에이전시도 있죠. 또 하나, 여기 모빌리티니까 여기 이 트랜스포테이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시스템 등등 이 전체가 비인간 행위자 연결망으로 만들어진 체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객체들 사이에 어떤 연결망이 이루어지고 구축되고 재구축되는가를 파악을 해보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병원체와 환자 사이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또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가 환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 형태의 배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끔씩 딜루즈나 뭐 이쪽 얘기를 하면 나오는 아상블라주 또는 뭐 어셈블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배치되고 구축되는가. 자, 연결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영속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요. 항상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라는 친구도 때로는 변이를 일으키고 때로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저렇게 결합을 하거든요. 그 결합 방식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자, 사회구성론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치 레디메이드 사이언스처럼 레디메이드 인스티튜션이죠. 이미 만들어진 사회제도라든지 경제구조, 맥락적 조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면 ANT는 그것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한 측면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리얼타임으로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아마도 이 ANT적 방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우리 알고 보면 처음에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나타났고 베타로 넘어가고 감마로 가고 그리고 독성이 굉장히
센 델타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친구 비인간 행위자 중에 가장 이제 핵심 행위자죠.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 변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응하는 검사법도 변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PCR이라는 비인간 친구가 있었어요. 자, PCR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건대에도 아마 수백 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이게 필수기구예요. 그리고 PCR 증폭을 하는 장치인데, 여러분들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PCR에다 집어넣으면 13번을 돌리면 얘가 완결적인 이제 그 유전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구나 알 수 있는 기구인데, 자, 초반부에 우리가 항상 PCR 검사를 하잖아요. 지금 왜 안 할까요? 비싸서.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는 오미크론을 가지고 PCR을 돌려? 바보짓이지. 얘는 이미 변이를 거쳐서 독성이 꽤나 낮아졌지만 감염력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 독성을 측정하려고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어? 그럼 다른 걸 해봐. 그냥 간이 진단법. 그리고 나서 이게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면역력을 갖췄는가를 알아봐야 돼. 항체검사법. 그러니까 검사법 자체도, 검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인간 행위자들도 때로는 나타났다가 연결망에 접합이 되고,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죠. 백신이 한국에 들어온 게 이제 2021년 1월 달서부터 들어왔는데, 백신도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파이자에서 만든 것도 있고, 모더나에서 만든 것도 있고, 등등등. 자, 이 백신들에 대해서 한참 돌아다니는,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모더나를 맞아야 돼. 미제라서 파이자가 좋대. 한국에서 러시아는 물백신이래. 등등. 자, 이게 어디서, 결국 뭐냐면, 이 백신이란 친구가, 비인간 행위자가 어떻게 얘가 레지스터 되는가. 그분들한테 만약에, 저희 부모님도 그런 질문 저한테 맨날 하셨는데, 이번에 3차는 파이자를 맞아야 돼? 근데 맨 처음에 1차 맞으실 때는 파이자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니?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맞으면 되지? 라고. 더 중요한 건 이게 RNA 백신이고 뭐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일체 무시. 미제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손쉽게, 난 영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영국 거 맞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편안하게, 그래 너는 아스트라제네카, 나는 모더나 맞을란다, 미제라서. 자, 왜 사람들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에, 사실은 이걸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물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지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회구성주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비인간 행위자도 뭔가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RNA 백신인데 미국과 독일의 돈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탄생 배경이 있어. 너희들한테 더 적합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결합 방식에 따라, 아까 배치 방식, 아상블라지 방식에 따라서 연결망의 강도와 범위가 항상 재편이 되고, 항상 이 연결망은 잠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방역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시그너스 훈련과 한국의 도상 훈련을 비교해 본다면, 만약에 ANT를 가지고는 도대체 비인간 행위자를 우리가 뭐라고 상정했을까? 왜 하필 영국에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주인공이 되었을까? 뜬금없이 독감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나를 사용해봐. 그래, 좋았어. 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초이스죠. 배신을 때린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PPE라고 하는데,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라고 얘기를 하는 개인 보호 장구가 큰 이슈가 됐어요. 영국에서는 마스크, 보호복, 헬멧, 고글 이런 게 자체 생산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수입을 해오죠. 근데 한국은 이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럼 이 비인간 행위자의 생산 방식, 출현 방식을 따져보자. 왜
영국의 방역망 네트워크에 왜 이 비인간 행위자들이 등록을 못하게 되었을까? 라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간 행위자라는 것과 여기에서는 공간이라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넓은 또는 추상적인 비인간 행위자가 나타나는 거죠. 공간 단위, 코호트 단위로 분석을 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보건이 대신 유럽에서는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콜링을 했어요. 너희들한테 면허증을 다시 줄 테니까 제발 병원으로 돌아와줘. 그래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감염에 노출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은 이 공중보건이 20대 중반? 팔팔한 막 졸업한 새내기들 이 의사 면허증 갓딴 사람들을 군대 안 보내줄 테니까 바로 나가 라고 했을 때의 시스템.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결합 방식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만 가지고선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회 구성주의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측면에서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내 역동적인 구조나 움직임을 바라볼 때면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결합 방식을 설명하고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도 있죠. 게다가 현대사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기술, 테크놀로지, 아니면 여러분들 안고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과 따로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그냥 네이키드 바디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망에 이미 여러분들은 등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요 네트워크망에 들어갔다가 다음번에 문 밖으로 나가서 나 퇴근할래 그리고 자동차에 올라타면 자동차와의 네트워크 기술의 혼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가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의미한 유용성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라투르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근대주의의 산물이고 지금 이 시점에 유의미하지 않아요.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의 하이브리디티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이미 우리는 그거를 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겠죠. 사회구성주의는 분명히 인간중심주의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이 없으면 자연의 불가지론적인 측면도 강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이미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찰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원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중간에 인간이라는 게 끼어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ANT가 유의미하다는 측면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보려고 했을 때 한 가지 약간 깨름직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 과학주의인데, 왜 과학주의를 제가 딱히나 지목을 하는 이유는 과학기술학이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설득해왔던 건 뭐냐면, 과학이 마치 완벽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기술도 완벽해 보이지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때로는 잘 작동을 하지만 때로는 작동을 안 해요. 왜 불확실성이 여기에 끼어들어갈까? 왜 완벽하지 않을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과학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사회적인 요소가 뭘까, 윤리적인 문제가 뭘까,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ANT 쪽에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과학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이제 불확실성의 메커니즘을 집어넣는
설명 방식이 있다라면 저는 이제 굉장히 100% 수긍을 하고 이제 백기를 들고 들어갈 텐데 나는 이제 ANT주의자 뭐 이러면서 할 텐데 아직도 거기에 발을 이렇게 담글 수 없는 그래서 계속 지금 둘 사이에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해결하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데 취약 존재인데 제가 이제 취약 존재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방역을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권력 관계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해요. 우리 아시다시피 중앙 권력, 지방 권력 사이의 긴장감,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의 긴장감, 인간, 동물 사이의 긴장감, 그리고 인간 행위자들 중에서도 공무원 또는 외주 노동자들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 노동자들이 여기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살처분에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그리고 여기 살처분되는 동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그 펜스 친 모습을 보셨겠지만 멧돼지 사냥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왜 그들이 의심 동물로 취급되면서 박멸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 그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른바 취약 존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권력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ANT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잘 설명할까? 왜냐하면 ANT의 기본 전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플라트 온톨로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한 존재론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행위자에게 그동안에 특혜와 우선성을 주어왔고 칸트 이래로 우리는 인간이 합리적인 인간이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고 조절 통제할 수 있다라는 신념에서 움직여왔고 과학기술도 과학혁명도 민주주의도 등등의 것들이 다 그렇게 제도화됐고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액터 네트워크 세오리스트들과 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유물론 또는 여러 가지 동의하고 있는 여러 철학자들이나 이제 인문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동등하게 대칭적으로 놓고 파악하자. 비인간 행위자도 행위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등하고 평평한 형태의 존재론적인 취급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사회구성론자라면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당연히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관계가 있고 그 권력관계와 권력관계에 이제 국가라는 것의 기능이라든지 계급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등등을 가지고 설명 요인으로서 설명을 할 텐데 ANT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플랫 온톨로지 때문에 가다가 덜컥 걸려버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을 라투르가 해주면 저는 굉장히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 항상 이제 이 ANT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는 친구들이나 다른 학자분들한테도 항상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아직 완벽한 대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논문 짧은 글을 이제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공동구성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 문제 지금 여기 긴장감이 분명히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존재하잖아요. 사회구성주의와 ANT. 그 ANT 자체, 사회구성주의 자체에 긴장감이 끊임없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해결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 있는 쉘라 자사노프라는 STS 학자가 코프로덕션 티오리라는 걸 이제 제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인간도 그렇고 비인간 행위자들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기술 체계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종의 공진화를 하더라. 그래서 공동 생산을 하는 방식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체계화하면서 요즘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쉘러 자사노프의 이야기를 아마도 그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Q&A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